종부세, 즉 세제를 올리고 추가 대출 같은 돈줄을 막는 정부의 이른바 투트랙 대응이 과연 집값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정부의 이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서 그것을 뒷받침해줄 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이 곧 의원 입법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도 대변인과 부동산 종합대책에 관련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 홍준표 전 대표 입국한 것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한국당 내 분위기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일단 정부 이 부동산 종합대책안 8번째 나왔는데 강도 높다는 평가도 있지만 약하다는 평가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잘 아시는 대로 주택 가격도 이제 역시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것이죠. 예. 이런 그 수요가 실제적인 그런 주택 구매에 대한 수요이거나 또는 투기 수요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둘 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지금 문제는 이제 상당히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요가 많은 데 대해서 어떤 그 충족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9.13 대책은 결국은 이제 전체의 한 2%에 불과한 최고가 주택 소유자 그리고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를 최대 3.2%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대출 규제를 하고 해서 수요를 억제하겠다. 그리고 양도세를 중과한다든지 기존에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또 재건축에 대한 그런 거래 제한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수요 억제에 대한 그런 규제책입니다. 이 부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생각할 때는 현재의 이 심각한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폭등 현상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 지금 그 주택가격 폭등 현상은 정말 심각합니다. 예. 금년에 들어왔을만 해도 지금 서울 지역의 주택의 총 가격 지수가 약 한 100조 원 정도 상승했다는 것인데요. 이건 정말 그 심각한 그 자산 양극화를 불러오고 또한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그런데 이번 9.13 대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러한 그 수요 억제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제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공급 중심의 이제 어떤 대책 쪽을 그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요 억제도 필요하지만 수요 억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서울과 수도권의 전국 가구 약 한 2천만 가구의 절반인 982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가주택 소유율은 49%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절반밖에 지금 서울 수도권에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절반의 그러한 분들이 결국은 주택 구매 욕구가 굉장히 강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앞으로 이제 그 2027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향후에도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금 그런 우리 국민들의 주택 수요에 대한 구매 욕구를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주택 가격 불안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전체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지금 정부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이제 추가 공급 대책 같은 것도 내놓긴 했는데 뭐 30만 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그린벨트 해제 얘기도 약간 나오고 있긴 한데 이런 이 부분에서의 어떤 그 공급 대책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연관성이 있나요? 예,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주택 가격 불안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수도권에 예.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약 한 30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그 문제의 본질은 서울 도심에 대한 그 주택 수요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상당히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 도심, 서울 시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항상 이런 정책도 전공법을 써야 됩니다. 전공법을 쓰지 않으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70년대, 80년대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해서 지어진 그런 주택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농구 상계동의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 목동 신시가지 다 80년대에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송파구나 이 강남구 그리고 다 이 서울 전역에 다 이렇게 다 있죠. 그래서 이러한 택지가 거의 이제 30년 내지 40년 정도 그 주택들이 다 이제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그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은 250%로 딱 제한이 되어 있고 또한 층고도 예를 들면 한 30층 내외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그러한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장기 임대주택과 청년들을 위한 그런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런 기존의 그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의 주택 소유자에게 용적률이나 이런 청고 제한의 혜택을 주되 그 지역에다가 장기 임대주택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주택을 공급을 하고 그밖에 공공용지도 활용을 해서 이러한 도시의 전반적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두고 자꾸 이제 수도권의 어떤 그린벨트 풀어서 하겠다 그렇게 한들 지금 수요는 서울 시내 주거여건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지금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의 그런 그린벨트를 풀어서 한다 한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그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이 풀렸습니다. 지금 그런 그린벨트 지역의 주택 공급이 거의 지금 한계에 다다랐고요. 지금 이 정부가 최근에 그 신창인 의원이 그 과천 의양 이런 지역에 그런 국가 기밀 정보를 누설해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택의 서울 도심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주택 수요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예, 실제 수요가 사실은 집중되는 곳에 새로운 개발을 하는 게 맞고 노후주택 당연하죠. 쪽 단지도 재개발하고 대신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환수하는 어떤 일종으로서 당연히 초과 이익 환수를 해야 됩니다. 초과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되고 적정한 이익은 보장을 하되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재건축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정한 이익은 보장하고 그다음에 청고 제한, 용적률 제한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대신 거기에 상당한 소셜 믹스, 즉 이런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것을 대규모로 확보를 함으로써 상당한 그런 도시 정책의 전환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소셜 믹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자유한국당 계열에서는 잘 안 하던 얘기 같은데 오늘 말씀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재건축 지역의 그 임대주택을 일정 부분 공급을 하도록 지금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는 정말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셜 믹스가 필요하고요. 그런 고화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종부세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쨌든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인데 한국당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반대하시나요? 종부세는 이제 지금 사실상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주택 가격이
금년에 지금 8월 달까지만 해도 약 한 100조 원 정도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종부세로 지금 거둘 수 있는 것이 한 4,700억 정도라고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죠. 4,700억 원의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이러한 그 주택의 어마어마한 이 지금 어떤 불안정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제약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그 김동연 부총리 말씀대로 최고가 주택을 보유한 상위 한 2%에 관해서 이제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상당히 이제 방법도 이 조세는 보편주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시장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종부세를 3.2% 부과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금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은 이러한 징벌적 과세만 가지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수요 억제책과 함께 투기 수요는 반드시 우리 뽑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공급 대책도 반드시 따라주지 않으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뭐 약간 묘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분들을 좀 탁 찍어서 얘기하는 걸 마치 징벌적으로 느껴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액수 자체의 징벌성은 사실은 높진 않잖아요. 액수도 이제 3.2% 같으면은 최고 상위 대단히 높은 것이죠. 그 자체는.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보다 이게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주택의 보유세에 대해서 3.2%를 부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더 보편화시키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불필요한 수요를 억제할 필요는 없죠. 한 사람이 왜 주택을 두 채, 세 채 보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분명히 규제를 해야 합니다만은 그것이 일부 계층에 대한 징벌적 그런 행정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국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미국 생활 마무리하고 귀국했잖아요. 근데 상당한 지지자들도 좀 나오셨고, 이제 전 대표께서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고, 지금 내가 할 일은 대한민국을 일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예, 뭐 당연히 한 정당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자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어떤 사고나 또 그분의 어떤 생각 속에는 당연히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다만 그것이 이제 시대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둘째 문제로 치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공항에 마주 환영을 나가고 하는 부분 뭐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볼 때는 이제 현재 비대위 체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당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사실은 뭐 공개적으로 당의 의원들이나 어떤 구성원들이 공개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들어오신 지 바로 이제 어젠가요? 여기 들어오셨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사실은 저는 이 홍 전 대표의 그 행보에 사실 관심이 더 두어지게 되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현 비대위 체제가 비상대책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비대위 체제에서는 상당히 당이 안정된 속에서 내부적인 혁신을 지금 강도 높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위가 이제 올 연말 내년 초까지 이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예상이 되는데요. 상당히 강도 높은 그런 혁신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강도 높은 혁신 아직까지는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 뭐 힌트를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당연히 어떤 인적 혁신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가치와 또 그러한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그 새로운 가치와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당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인적 청산, 인적 혁신도 상당히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